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법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 광고 감독이었죠. 네. 그리고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 네. 재판 다시 받게 됐다면서요. 네네.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 사람들이 많이 잊었을 수도 있는데 예. 이 국정농단 당시에 이 차은택 씨와 이 장시호 씨가 뭐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당시에 뭐 공무원의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당시 뭐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과 그리고 최서원 씨와 공범으로 해서 지원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채용, 자신의 지인을 채용해달라라고 했던 혐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직권 남용에는 해당되는 거는 맞는데 네. 강요까지 해당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보니 지난 8월 달에 예. 최순실 씨의 경우에 그 강요죄는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하는 파기환송을 내렸거든요. 최순실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그 같은 그 상황을 네. 두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공범으로 지목된 이번에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로 강요에 대해서는 안 된다. 협박이라고 하면은 어떤 위협을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데 네. 특별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네. 것만으로는 어떤 협박이 없다라고 해서 강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협박이 있어야 되고 이 무슨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다 이걸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해악의 고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협박 요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8월 최순실, 최서원 관련해서 재판이 그렇게 났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날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사건의 공범이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면 이 공범인 차은택 씨와 뭐 장시호 씨도 그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른 혐의가 지금 있는 건가요 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요거는 그런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해악의 네. 고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이 자신의 직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이거 권리행사를 이제 남용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전부 무죄는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럼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무래도 이 강요죄 부분이 무죄 취지로 된다면은 예.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뭐 실체적 경합 관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요게 한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감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다 이 차은택 씨라든가 장시호 씨, 김종 차관까지 다 석방된 상태라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김종 차관도 요거의 공범이었어요. 장시호 씨랑. 예. 김종 차관은 장시호 씨랑 공범이었는데 당시에 그 강요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항소심에서 그냥 인정해 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분은 확정이 됐고 장시호 씨는 계속 다투겠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긴급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 좀 짚어봤고요. 앞서 각서라고에서도 좀 다뤄봤는데 이거 좀 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 의혹으로 기소가 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뜨거운데 네. 좀 법률적으로 보죠.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죠.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네. 어떻게 범죄의 구성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기재하는 거긴 한데 기재한 그 검찰의 의견서와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네. 우리가 피의 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소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소하고 나면은 공소장이 작성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개 여부가 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개가 공소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국회에 제출 의무가 있는 건지
의무가 있는 건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네. 국가기관은 국회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요구했을 때 국회에서 서류를 제출 요구하면은 제출해야 된다. 다만 네. 그 주무부 장관이 어떠한 사유에서는 뭐 비공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법 규정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국가기관, 이 검찰이 다 과연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이 제출해야 될 그 서류인지 이거부터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005년도에 공소장을 포함시켜서 법무부가 그러면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취지가 검찰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취지 네.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감시와 균형, 견제 이런 쪽의 측면에서 공소장을 제출을 받도록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이 그 균형과 견제, 뭐 감독 이 정도 보면은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있는데 예.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소 제기 시에 예. 뭐 당시 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누락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절차 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공소장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인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국회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요지와 그 국회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맞춰서 네. 제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 전체를 제공하진 않지만 네. 요약해서 요지를 준다고요. 네, 그 요지와 그 제출 취지에 맞춰서 제출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다음날 바로 동아일보가 예. 우리가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뭐 공소장이 총 71장에 해당한다. 예. 근데 13명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내부에서 이거는 공소장 자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 지침을 세웠다면 네. 그것이 또 바로 하루아침에 다른 언론기관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법무부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은 갖고 있다는 거는 검찰 쪽에서 가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내부 문서고 아직 피고인도 확보하기 전일 텐데 네. 법원도 그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뭐 공소장이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은 법원에서도 제출받지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군요. 그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예, 예. 네, 뭐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언론사가 먼저 공개 네. 입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뭐 법률과 또 법무부 훈령, 뭐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을 세웠다라는 그 훈령 요것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는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네. 그 헌법 그 21조 국민의 알 권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니까요. 그 두 가지 그 개념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닐까. 그 충돌을 할 때 예. 과연 이게 국회에서 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한 것일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논란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 고발인 자격으로 네. 고발을 했으니까 공소장 열람 신청을 법원에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열람 신청을 한 건데 예. 이게 신청권이 있는지 열람 청구권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 직접적인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발인은 사실은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건에 직접 법적 개입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3자예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3자가 누구나 이 공소장을 열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신청권은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기각됐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법원에서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법원에서 기각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뭐 아무튼 그 법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 신청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와 시사법정 함께하고 있는데 짧게 이것만 좀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종료가 됐다면서 병무청이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가 뭐 원정 도박이라든지 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긴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잘해서 구속을 계속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형사 절차에 필요해서 신병 확보가 필요해서 여기다 딱 놓고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든지 뭐 중범죄의 경우에 특히나 뭐 도망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해서 신병 확보인데 승리는 너무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 죄의 질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간 구속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예. 해서 구속을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되는 중간에도 작년에도 그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승리가 만 29세여서 입영 연기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병무청도 받아들여줬고 수사 예. 중인 사안이었고 근데 수사가 모두 종료가 됐으니 예.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병무청이 다시 입영 통지를 한 거죠. 그럼 재판은 어디서 받아요? 근데 입영 통지를 했는데 승리가 다시 한번 뭐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제 재판 과정만 남아 있다면 사실 공범 간에도 재판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뭐 장시호 씨도 그렇고 뭐 최서원 씨랑 장시호 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승리도 요 사건에 공범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군사법원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군사법원에서 네. 부사 재판을 받아야 네네. 된다. 그럼 군 복무 과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군 복무 과정에서도 군사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겠지만 예. 구속되지 않는다면은 군 복무를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흔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흔치 않고요. 사실 수사 개시 때부터 수사 개시 때부터 군 검찰에 수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검찰을 아예 미루는데 이거는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